캄캄한 갱도 안,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훑든다. 벽에는 어린아이의 낙서가 가득하다. 여기야, 이 안쪽에. 정말 아린이가? 도현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5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저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아빠는 날 찾으러 오고 있어. 김도현이 숨을 멈춘다. 손전등이 흔들린다. 아린이가 맞나? 천천히 가세요. 더 깊숙이 들어가자. 구석진 곳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다. 10살이 된 아린이 낡은 담요에 쌓여 앉아 있다. 할아버지가 맞다고 했어. 아빠는 꼭 날 찾으러 온다고. 아린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 할아버지가 엄마는 하늘로 갔다고 했는데. 이태수와 김도현이 충격적인 시선을 교환한다. 할아버지, 최경호 말인가요? 아린아, 이제 아빠와 함께 집에 가자. 엄마는 정말 하늘로 갔어. 그럼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야? 할아버지가 엄마도 곧 온다고 했는데. 김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태수가 무전기를 든다. 본부, 이태수입니다. 생존자 1명 발견. 즉시 의료진과 그리고 수사팀을 요청합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아린의 마지막 말이 갱도에 울린다. 아빠,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김도현이 아린을 더욱 꽉 끌어안는다. 5년간의 고통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한다. 2018년 7월 15일 토요일 오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박소연이 현관에서 등산화끈을 매며 남편을 돌아봤다. 응급실에서 밤새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3시간. 피곤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주말마다 병원에서만 지내는 게 미안해서요. 아린이랑 함께 나들이 가고 싶었어요. 김도현은 5살 딸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시청 토목과에서 15년째 일하면서 강원도 일대의 산사태 위험 지도를 관리하는 그였다. 어느 구간이 안전하고 어느 곳이 위험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걱정 마. 오늘 가는 곳은 임도라서 완전히 안전해. 게다가 비도 며칠째 안 왔잖아. 아린이 작은 배낭을 메고 뛰어왔다. 아빠, 엄마, 빨리 가요. 다람쥐 보러 가요. 세 식구는 차에 올라 산골 마을로 향했다. 도현이 자주 찾는 그 길은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산책로였다. 넓은 임도를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코스로 가족 단위로 걷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오전 11시 그들은 주차장에서 내려 산길로 접어들었다. 7월 중순의 햇살이 나무숲 사이로 비쳐들었고 아린은 엄마 손을 잡고 연신 제잘거렸다. 엄마, 저기 꽃 예뻐요? 정말 예쁘네. 야생화구나. 소연은 간호사답게 세심했다. 아린의 모자끈을 다시 조여주고 물통이 배낭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항상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7월 15일, 아린과 도현과 함께 백두산 자락 임도 산책. 날씨 맑음. 아린이 다람쥐 찾는다고 난리. 도현은 앞서 걸으며 길 상태를 확인했다. 비가 온 지 사흘이 지났고 배수는 잘 되고 있었다. 경사도 완만했다. 위험할 게 전혀 없어 보였다. 12시 30분경 그들은 작은 계곡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다. 소연이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도현은 주변 지형을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 저 위쪽이 주능선이고 물은 저쪽으로 흘러서 북한강으로 간단다. 아빠는 산을 다 알아요. 아린이 눈을 반짝였다. 하하, 아빠 일이 산을 관리하는 거거든.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지 아는 게 아빠 일이야. 점심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목표는 2km 더 올라가 전망대에서 풍경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후 2시경부터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일기예보에는 맑다고 했는데. 도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고 있었다. 아빠, 비 와요? 아린이 불안해했다. 소연이 배낭에서 우산을 꺼냈다. 괜찮아, 아린아.
엄마가 우산 준비했어. 하지만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보통 비가 아니었다. 천둥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폭우였다. 불과 10분 만에 주변이 하얀 물안개로 뒤덮였다. 이상하다. 이런 집중호우는 예보에 없었는데 도현이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려 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일단 저기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자. 그가 가족을 바위 처마 밑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비는 더욱 거세어졌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15년간 산사태 업무를 담당하며 쌓인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물소리가 너무 컸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리나,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우리 빨리 내려가자. 그들이 황급히 하산을 시작한 순간이었다. 구르르르릉. 산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뭐야? 저 소리. 소연이 뒤를 돌아봤다. 도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 소리를 그는 알고 있었다. 업무상 몇 차례 들어본 적이 있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소리였다. 뛰어. 지금 당장. 왜? 무슨 일이? 설명할 시간 없어. 뛰어. 그 순간 산 위쪽에서 갈색 물결이 쏟아져 내려왔다. 흙과 나무와 바위가 뒤섞인 거대한 토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내려오고 있었다. 아리나, 소연이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산사태의 속도는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쿠아앙!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흙빛으로 변했다. 도현은 순간 정신을 잃었다. 3시간 후, 오후 5시 30분. 여기 생존자 한 명 있어요. 구조대원의 외침에 도현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소연아, 아리나. 그가 헛된 손짓으로 주변을 더듬었다. 진정하세요. 다른 가족은 어디 계셨나요? 아내와 딸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구조대는 즉시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토사에 묻힌 넓은 지역에서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다. 그날 밤, 지역 방송국. 오늘 오후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까지 한 명이 구조됐으나 가족 2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 뒤로 화면엔 도현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나왔다. 특히 오늘 실종 지역은 평소 안전지대로 분류됐던 곳으로 구조된 김도현 씨는 해당 지역 산사태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현의 악몽이 시작됐다. 3일 후 지역 신문사. 위험 알면서도 가족 데려간 공무원.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산사태 전문가가 가족과 함께 변을 당한 아이러니. 시민 안전 책임자의 아니란 판단이 부른 비극. 기사들은 연일 도현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다. 그가 전문가이면서도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가족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것. 댓글란은 더욱 잔혹했다. 자기 가족도 못 지킨 놈이 시민 안전을 논하나. 공무원이 일도 제대로 못하네. 저런 인간이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나. 도현은 병원 침대에서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절망에 빠졌다.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보다도 자신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2주 후 시청 사무실. 도현 씨, 좀 쉬세요. 복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시고. 과장의 배려 어린 말에도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내밀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곳에서 제 가족이 죽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후 5년간 도현은 매일 그 산을 올랐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저 양반이 산에 다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있나? 불쌍하긴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 도현은 그런 시선들을 감수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 가족을 찾는 것만이 남은 삶의 목표였다.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그날도 도현은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 5년간 수백 번 걸은 그 길이었다. 사고 지점에서 반경 2km 안의 모든 계곡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소연아, 아리나, 아빠가 아직도 여기 있어. 그가 바위에 앉아 혼잣말을 하던 순간 저 멀리서 젊은 남녀 2명이 측량 장비를 들고 나타났다. 저기 사람이 있네. 아, 안녕하세요. 그중 한 명인 여학생이 도연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희 서울대 지질학과인데요. 이 지역 토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도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혹시 이 근처에서 5년 전에 산사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아시나요? 도현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아, 연구 때문이에요. 산사태 이후 지형 변화를 분석하려고요. 혹시 당시 상황을 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도현은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다.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다. 바로 그 대학생들이 며칠 후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을 하게 될 줄은. 그날 밤 도현의 임시 거처. 도현은 산 아래 작은 펜션 하나를 빌려 살고 있었다. 원래 살던 집은 팔았다. 그곳엔 아내와 딸의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벽에는 소연과 아린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수색 당시 붙였던 실종자 전단지도 그대로 남겨뒀다. 실종자 박소연 39세, 김아린 5세. 실종일 시 2018년 7월 15일 오후 2시경. 실종 장소 인제군 북면 임도 일대. 도현은 매일 밤 그 전단지를 바라보며 자책했다. 전문가인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산사태,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능함,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 미안해, 소연아. 미안해, 아리나. 아빠가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그는 소연이 남긴 마지막 수첩을 들여다봤다. 사고 당일 아침까지 적힌 그녀의 단정한 글씨들. 도연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 주말에는 좋은 곳에 가서 기분 전환 시켜주자. 아린이가 다람쥐 보고 싶다고 한다. 산에 가면 볼 수 있을까?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디든 좋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마다 도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까? 아린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5년이 지났지만 도현에게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이 7월 15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모르고 있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뒤바뀔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전. 유빈아, 여기 지형이 정말 특이하다. 한도윤이 측량 장비를 내려놓으며 동료를 불렀다. 정유빈은 GPS 좌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 산사태로 완전히 바뀐 지형이니까 교수님이 왜 여기를 연구 대상으로 잡으셨는지 알겠어. 서울대 지질학과 석사과정인 두 사람은 일주일째 이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다. 산사태 이후 새롭게 형성된 협곡과 퇴적층을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바위 틈은 뭐지? 유빈이 쌍안경으로 절벽 중간을 바라봤다. 협곡 한쪽 면에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틈이 보였다. 폭 1m, 높이 2m 정도의 공간이었다. 자연 동굴일까? 아니면 옛날 광산 입구? 가보자. 어차피 저쪽 지층도 조사해야 하니까. 두 사람은 로프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곳은 분명 인공적인 갱도 입구였다.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도윤이 헤드랜턴을 켜고 안쪽을 들여다봤다. 조심해. 갱도는 무너질 수 있어. 하지만 입구는 생각보다 견고해 보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갱도는 생각보다 깊었다. 10m 정도 들어가자 공간이 넓어졌고 천장도 높아졌다. 그런데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이게 뭐지? 유빈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고 분홍색인 운동화 한 짝이었다. 아이용이었다. 이상하다. 여기가 폐광인데 왜 아이 신발이? 그 순간 도윤이 다른 쪽 벽면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유빈아, 이것 좀 봐. 바위 틈에 작은 플라스틱 명찰이 끼어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인제굴립병원, 박소연. 두 사람은 순간 말을 잃었다. 이거 5년 전 실종 사건 그 사람 아니야? 맞아. 분명히 그랬어. 가족과 함께 산사태에. 유빈이 명찰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이상해. 5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어. 플라스틱도 바래지 않았고. 혹시 최근에 여기 놓인 건 아닐까? 두 사람은 주변을 더 꼼꼼히 살펴봤다. 갱도 바닥에는 낡은 캔 몇 개와 비닐봉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벽면에는 저기 봐. 저게 뭐야? 벽 한쪽에 연필로 삐뚤빼뚤 쓰인 글씨들이 있었다. 명백히 어린아이의 글씨체였다. 아빠, 엄마 아파. 무서워. 아빠는 곧 온대. 유빈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날 오후 3시 인제경찰서. 정말 확실한 겁니까? 형사 박민석이 두 대학생을 바라봤다. 네. 신발이랑 명찰 모두 사진 찍어왔어요. 유빈이 디지털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다. 박민석은 5년 전 사건을 떠올렸다. 당시 그도 수색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었다. 결국 흔적조차 찾지 못해 사망 추정 처리했던 사건. 그런데 그게 최근에 놓인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명찰이 너무 깨끗해요. 5년 동안 야외에 있었다면 이런 상태일 수 없거든요. 도윤이 덧붙였다. 그리고 벽면의 낙서들도. 연필 자국이 아직 선명해요. 박민석은 곧바로 이태수 구조대장에게 연락했다. 오후 5시 현장. 이태수입니다. 베테랑 구조대장이 갱도 입구에 도착했다. 20년 넘게 산악 구조를 해온 그였다. 유빈과 도윤이 발견 경위를 다시 설명했다. 이태수는 신중하게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일단 현장 보전이 우선입니다. 혹시 더 있을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요. 그는 갱도 입구에 출입금지 테이프를 쳤다. 그리고 즉시 5년 전 수색을 함께했던 팀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당시 이 갱도는 입구가 토사로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이태수는 5년 전을 떠올렸다. 분명히 산사태로 이 일대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실종자의 물건이? 오후 7시 김도현에게 온 전화. 여보세요? 도현씨, 이태수 구조대장입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이태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5년 전 기억이 쏟아졌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발견된 게 있나요? 이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직접 와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후 8시 현장 재집결. 도현이 도착했을 때 갱도 입구에는 이미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몰려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수색 현장이었다. 도현 씨, 오셨네요. 이태수가 그를 맞았다. 대체 무슨 일이?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이태수가 증거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작은 분홍색 운동화와 병원 명찰이 들어 있었다. 도현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 운동화는 분명 아린이가 마지막으로 신고 있던 것이었다. 명찰은 소연이 매일 차고 다니던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5년 전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당시 놓친 게 있을까요? 도현은 머리를 쥐어잡았다. 당시 수색은 3일간 계속됐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넓은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단 하나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그것도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이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현 씨, 혹시 그분들이 사고 직후에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도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럼 그동안 어디서? 내일 아침 일찍 재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갱도를 중심으로. 밤 11시, 도현의 잠 못 이루는 밤. 도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5년 동안 품어온 확신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내와 딸이 즉사했을 거라고, 고통 없이 떠났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는데, 만약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만약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소연아, 아리나, 너희가 정말 살아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물건들이 최근에 놓인 것이라면 대체 누가, 왜? 다음 날 아침 모든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한 진짜 수색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오전 6시 새벽부터 갱도 주변에는 수색팀이 집결했다. 이태수를 중심으로 구조대원 8명, 경찰 수사관 3명, 그리고 김도현이 함께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갱도 구조상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2명씩 조를 이뤄서 들어가겠습니다. 이태수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혹시 내부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은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즉시 보고해 주세요. 도현은 안전모를 쓰고 헤드랜턴을 켰다. 5년 만에 아내와 딸의 흔적에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오전 7시, 갱도 내부. 여기 뭔가 있어요. 선두를 걸어가던 구조대원 최진혁이 외쳤다. 갱도 바닥 한쪽에 검게 탄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불을 피운 흔적이었다. 이 재는 많아봤자 3년 된 것 같은데요. 이태수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다. 5년 전 흔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박민석 형사가 기록하며 중얼거렸다. 더 깊이 들어가자 갱도가 2갈래로 나뉘었다. 왼쪽은 막혀 있었고 오른쪽은 더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수가 앞장섰다. 50m 더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옛날 광물을 채취하던 작업장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곳의 모습은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벽면 가득히 어린아이의 낙서가 그려져 있었다. 연필로, 때로는 수초로 그려진 그림들. 집 그림, 사람 그림, 그리고 글씨들. 아빠, 엄마 아파. 무서워. 할아버지가 밥 줘. 아빠는 곧 온대. 엄마, 안 일어나. 도현이 그 글씨들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아린이구나. 오전 8시 30분. 여기 또 뭔가 있습니다. 다른 구조대원이 갱도 깊숙한 곳에서 외쳤다. 구석진 곳에 낡은 담요가 접혀 있었고 그 밑에서 더 많은 물건들이 발견됐다. 플라스틱 물병 몇 개, 통조림 캔, 그리고 여성용 카디건 한 벌. 이 옷, 소연 씨 것 같아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석 형사가 증거 봉투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수거했다. 도현 씨,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이 물건들이 여기 있다는 건 그들이 살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태수가 대신 답했다. 적어도 사고 직후에는 오전 10시 추가 발견. 갱도 탐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 구급 상자에서 뜯어낸 듯한 붕대 조각들, 아린이 좋아했던 과자 포장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뼈다귀가 있어요.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갱도 가장 깊숙한 곳, 작은 움푹한 공간에서 흰 뼈 몇 개가 발견된 것이다.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수사팀이 도착해 1차 감정을 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년간 품어온 희망과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소연이는 여기서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밀 감정을 거쳐야 해요. 박민석 형사가 위로했지만 상황은 분명해 보였다. 오후 2시, 새로운 의문.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과학수사팀의 김법의관이 현장에서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유해의 상태로 보면 사망 시기가 5년 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활 흔적들은 훨씬 최근 것들이에요. 무슨 뜻이죠? 붕대나 음식 포장지, 그리고 아까 발견한 아이 옷가지들. 이런 건 기껏해야 3년 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박소연은 5년 전에 사망했는데 왜 최근까지 누군가 이 갱도를 드나들었을까? 혹시 이태수가 무서운 가능성을 입에 담았다. 아린이는 더 오래 살아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럼 아린이는 지금 어디에? 오후 4시. 수사 방향 전환. 이 갱도를 누가 관리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박민석 형사가 수사팀에게 지시했다. 옛날 이 일대 광산 관련자들 명단을 뽑아보세요. 특히 폐광 이후에도 이 근처에서 활동한 사람들. 경찰 조사 결과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다. 최경우 63,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었다. 1980년대 이 광산에서 일했고 폐광 이후에도 불법으로 광물을 채취하다 2015년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최경호, 그 사람이라면 이태수가 기억을 더듬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5년 전 수색대 목격자로 조사받은 사람이에요. 당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애매한 증언을 했던. 박민석이 파일을 뒤졌다. 있네요. 당시 조서에 실종자들을 보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착각이었다고 번복한 기록이 있어요. 오후 6시 최경호의 집 앞. 낡은 단독주택 앞에 경찰차가 섰다. 마당에는 각종 고철과 폐품들이 쌓여 있었다. 대문 앞에서 할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최경호 씨죠. 박민석 형사가 신분증을 내보였다. 최경호는 순간 물뿌리개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무슨 일이세요? 5년 전 산사태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 얘기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박민석이 증거 봉투를 꺼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분홍색 운동화를 본 순간 최경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같이 가시죠. 최경호가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 집 안에서 작은 얼굴이 창가에 나타났다.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였다. 최경호와 닮지 않은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아이.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또 어디 가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직은 2023년 9월 16일 오후 7시 인제경찰서 조사실. 최경호 씨,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박민석 형사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노인을 바라봤다. 최경호는 손을 떨며 물컵을 들었다. 63세의 그는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 5년간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터질 때가 온 것이다. 저는 정말 구하려고 했어요. 뭘 구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최경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날, 2018년 7월 15일, 저는 갱도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어요. 박민석이 녹음기를 켜며 집중했다. 버섯이요? 불법인 걸 알지만 생계가 어려워서 산에서 나는 걸로 근근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비가 그치자 버섯을 찾으러 갔는데 최경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산사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갱도 입구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오후 7시 30분. 계속 말씀하세요. 갱도 입구 바로 옆. 토사에 반쯤 묻힌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린아이가. 최경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여자는 다리를 다쳤는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최경호가 망설였다. 제가 거기서 불법으로 버섯을 따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예전에 불법 채굴로 걸린 적도 있어서 또 문제가 될까봐 박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인간의 이기심이 부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갱도 안쪽으로. 거기가 토사에 묻힐 위험이 없으니까. 오후 8시. 그 여자, 박소연 씨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처음엔 의식이 있었어요. 다리 골절이 심했지만 말은 할 수 있었거든요. 아이한테 괜찮다고 계속 말하면서 최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여자가 저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신고해달라고. 남편이 찾을 거니까 꼭 신고해달라고.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경찰이 오면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 물어볼 거잖아요. 불법 채굴한 것도 들킬 거고. 박민석이 테이블을 탁 쳤다. 그래서 두 사람을 그냥 방치하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방치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물도 가져다 주고 음식도 주고 그 여자한테 곧 구조대가 올 거라고 거짓말도 했어요. 오후 8시 30분. 충격적 진실. 박소연 씨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최경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다리 상처가 썩기 시작하더니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동안 계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매일 내일은 신고하자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박민석이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그럼 아린이는?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얼마나 오래? 최경호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3년 동안 갱도에서 저와 함께 살았어요. 오후 9시 또 다른 반전. 3년이요. 그럼 지금 아린이는? 최경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박민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2년 전부터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제 손녀라고 소개했고요. 박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아린이는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까?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학교요? 가짜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최아린이라는 이름으로. 박민석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최경호 주택에 즉시 출동해 주세요.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오후 9시 30분. 최경호의 집. 경찰차 3대가 최경호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이태수와 김도현도 함께 왔다. 도현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5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박민석이 지시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어요? 밥 언제 먹어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거실에서 한 소녀가 나타났다. 10살 된 소녀. 5년 전보다 훌쩍 자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김아린이었다. 오후 9시 45분 운명적 재해. 너 누구예요? 아린이가 갑작스럽게 몰려든 어른들을 보며 뒤로 물러섰다. 도현이 한 걸음 다가갔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린아, 아빠야. 아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빠,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가 멀리 갔다고 했는데. 아린아, 진짜 아빠야. 너를 5년 동안 찾았어. 하지만 아린이는 기억하지 못했다. 5살이었던 그때의 기억은 너무 희미했고 최경호와 함께 보낸 5년이 더 선명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아린이가 주변을 둘러봤다. 이태수가 무릎을 꿇고 아린에게 다가갔다. 아린아, 할아버지는 잠깐 다른 곳에 가 계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너의 진짜 아빠야. 진짜 아빠? 도현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가족 사진이었다. 어린 아린과 엄마 소연,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 이거 봐. 이게 우리 가족이야. 너와 엄마, 그리고 아빠. 아린이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뭔가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었다. 그럼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는 하늘로 갔다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도현의 목이 메었다. 어떻게 5년간의 진실을 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까? 아린아, 엄마는 정말 하늘로 갔어. 하지만 아빠는 여기 있어. 너를 데리러 왔어. 오후 10시 30분 마을의 충격.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다. 2년간 최경호의 손녀로 알고 지내던 아이가 5년 전 실종된 김아린이었다는 사실에 마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정말 모르고 지냈어요.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가끔 진짜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어서 이상했는데 최경호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아린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난리가 났다. 교장과 담임교사가 급히 달려왔다. 아린이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다만 가끔 혼자 그림 그리면서 아빠라고 중얼거리곤 했는데 설마 이런 일이었을 줄은. 그날 밤 11시 임시보호. 아린이는 임시로 아동보호소에 맡겨졌다.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도현은 보호소 앞에서 딸을 배웅했다. 아린아, 내일 다시 올게.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아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아니,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올 수 있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무서워요. 도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딸이 자신보다 최경호를 더 그리워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아팠다. 아린아,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아빠와 함께 살자. 하지만 아린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5년간의 기억과 하루아침에 바뀐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의 관심. 5년 전 실종 아동, 마을에서 가짜 신분으로 생활, 산사태 생존자, 가해자와 함께 5년간 생활하며 성장,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비극. 그러나 기적적 생존. 전국의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또다시 세상의 시선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그가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번엔 아린이를 지키겠다. 5년 전에는 자신의 무능함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자책했다면 이번에는 다시 찾은 딸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린이에게는 최경호가 할아버지였고 자신은 아직 낯선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6개월 후 마이너스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린이가 방에서 나오며 도화지를 들고 있었다. 김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딸의 그림을 받아들었다. 색연필로 그린 집 그림이었다. 집 앞에는 3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누구야? 아빠, 나, 그리고 아린이가 잠시 망설였다. 엄마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6개월 전만 해도 아린이는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렀다. 최경호를 더 그리워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밤마다 울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아린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도현은 서랍에서 소연의 사진 앨범을 꺼냈다. 예전에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파서 치워뒀던 것들이었다. 엄마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 아린이처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아빠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다고 안아줬단다. 저처럼요? 응, 아린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 특히 이렇게 웃을 때. 아린이가 활짝 웃었다. 도현은 그 순간 소연의 모습을 보았다. 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웃음이었다. 같은 시각 춘천교도소. 면회 오셨어요. 교도관이 최경호에게 말했다. 면회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김도현이었다. 최경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오셨어요? 아린이 얘기를 해주려고요.
최경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개월 만에 듣는 아린이 소식이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새로 전학 가서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경호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최경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요. 아린이를 5년간 지켜준 건 고맙다고 생각해요. 최경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만 신고했다면 소연 씨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아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도현이 일어서려는 순간 최경호가 물었다. 아린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나요? 도현이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가끔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하고 물어봐요.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경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걸로 충분해요. 4월 어느 날 인제군 산골 마을. 도현과 아린이는 오랜만에 그 마을을 찾았다. 박소연의 묘소에 꽃을 바치기 위해서였다. 엄마, 아린이가 왔어요. 도현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린이도 따라서 꽃을 놓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아빠랑 잘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묘비에는 새로 새긴 글귀가 있었다. 박소연 1979만 2018.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두려움 속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쉬소서. 아빠, 엄마가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어.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 아린이가 묘비에 손을 대고 말했다. 엄마, 저는 할아버지도 미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도현은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린이의 마음속에 원망 대신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저녁, 펜션에서 아빠, 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까요? 아린이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도현이 젓가락을 놓고 생각했다. 10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린아,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 때로는 무서워서, 때로는 잘못 생각해서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해. 할아버지처럼요? 그래. 할아버지도 무서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도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도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1년 후 마이너스 2025년 봄, 도현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건설회사의 안전관리 팀장이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다. 아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일을 해요. 아린이에게 설명했을 때 딸이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린이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림 그리기 실력도 늘었다. 가끔 악몽을 꾸긴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어느 날 밤, 아린이가 아빠의 방으로 왔다. 아빠, 저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정말. 어떤 꿈이었어?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린아, 이제 괜찮다고. 도현이 딸을 안아주었다. 엄마가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고 안심하는 거야. 아빠도 이제 괜찮아요? 도현이 잠시 생각했다.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아팠다. 소연에 대한 그리움, 5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최경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절망 대신 희망이, 원망 대신 감사가 더 컸다. 응, 아빠도 괜찮아. 아린이가 있으니까. 에필로그 마이너스 2025년 7월 15일.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7년이 되는 날이었다. 도현과 아린이는 다시 그 산을 찾았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다. 아린이와 함께하는 산책이었다. 아빠, 여기서 우리가 헤어졌던 거예요? 응.
그런데 다시 만났잖아. 기적이네요. 정말 기적이야. 그들은 새로 만들어진 안전 펜스를 따라 걸었다. 지자체에서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한 것이었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제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11살이 된 아린이는 어른스러운 면이 많아졌다.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일찍 성숙해진 것일까? 좋은 생각이야. 집에 가서 같이 써보자.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린이가 말했다. 아빠, 저는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엄마처럼 간호사가 될까요? 아니면 아빠처럼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 도현의 가슴이 뿌듯했다. 아린이가 원하는 일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7년 전, 이 산에서 가족이 흩어졌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다시 함께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완전하지 않은 재회였다. 소연은 돌아올 수 없었고, 최경호와의 관계도 복잡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실수를 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남은 이들은 그 진실 위에서 다시 살아가야 한다. 용서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2025년 7월 15일 저녁, 김도현과 김아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다. 함께 걷는 그 모습은 마치 세 번째 그림자가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딘가에서 박소연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누군가의 두려움 속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